발췌, 전원경 예술, 도시를 만나다 사엔드 민키. 9. 베를린과 함부르크 새로운 예술가의 천국. 독일 분단의 역사에서 가장 큰 희생물이던 베를린은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새로운 수도로 탈바꿈했다. 그 전까지 서독과 동독은 각기 본과 동베를린을 수도로 삼고 있었다. 독일이 1871년 독일 제국으로 통일되기 이전 베를린은 프로이센의 수도였다. 프로이센은 1750년대부터 오스트리아 바이에른과 함께 엎치락뒤치락하며 독일어권의 주도권 다툼을 하기 시작했다. 프로이센이 성장하기 전까지 베를린은 독일어권에서 그리 눈에 띄는 도시는 아니었고 오히려 한자 동맹의 힘을 얻고 무역항으로 성장한 함부르크가 더 부유한 도시였고 그에 따른 문화적 유산도 풍부하게 구축할 수 있었다. 최근 베를린은 파리, 런던, 빈 등을 해치고 제치고 유럽의 새로운 문화 수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베를린으로 이주하거나 이곳에서 공연 전시를 펼치기를 원한다. 만약 문화도시의 요건을 얼마나 많은 박물관과 미술관, 콘서트홀과 오페라 하우스가 있느냐로 따진다면 베를린은 단연 유럽 제1위의 문화도시일 것이다. 1990년 통일 이전까지 동독과 서독, 두 국가가 한 도시를 분할해서 사용했던 전례 없는 역사가 남긴 흔적이다. 206. 박물관의 섬 쪽의 소장품들 중에는 이집트, 그리스 유물들이 풍부하다. 페르가몬 박물관에는 기원전 170년 현재의 터키 지역에 위치한 소왕국, 페르가몬에서 세운 제우스 신전이 통째로 옮겨져 있다. 베를린의 모나리자로 불리며 이집트 아마르나, 미술의 걸작인 네페르티티 왕비 조각도 박물관의 섬에 있는 신박물관에 있다. 오스트리아 바이에른에 비해서 인구와 영토가 모두 열세였던 프로이센은 프리드리히 비렐름 1세와 그의 아들 프리드리히 2세가 통치하던 1700년대 중반에 급속도로 성장했다. 프로이센의 성장에서 특이한 점이라면 이 국가가 영국 프랑스처럼 시민 계층의 부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계몽주의와 관료, 특히 군대의 힘에 의해 세력을 키워나갔다는 점이다. 독일어권을 황폐하게 만든 30년 전쟁의 이유는 신구교 갈등, 즉 종교 분쟁이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제는 이슬람들이 프로이센에 정착한다면 그들을 위한 사원을 세워주겠다고 말할 정도로 계몽된 군주였다. 프로이센은 개신교를 신봉했고 경건함, 겸손, 근면, 복종, 책임감 등 전형적인 군인의 자세를 가진 군주와 관료들이 나라를 다스렸다. 1685년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종교의 자유를 선언한 낭트 칙령을 철폐하자 프로이센은 곧바로 포츠담 칙령으로 프랑스 개신교도들의 프로이센 정착을 허용했다. 15.000여 명의 프랑스 개신교들이 프로이센으로 이주했고 이를 통해 프로이센은 프랑스의 과학문화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209. 이처럼 프로이센의 성장은 위로부터의 혁명으로 이루어졌다. 국민들은 거대한 힘에 복종하기만 했고 사회적인 신분 이동의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영국 프랑스처럼 부유한 부르주아들이 돈으로 자기를 살 수도 없었다. 프로이센 농민들은 강력한 체제의 힘에 너무도 오래 예속되어 있어서 혁명이나 해방에 대한 갈망을 느끼기조차 못했다. 이런 독특한 매우 남성적이며 강압적인 문화가 프로이센의 문화였다. 만하임과 드레스덴 바이마르 궁정에서 피어난 풍요로운 궁정 문화가 베를린에서는 실종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9. 확실히 대제는 매우 유능한 군인이자 뛰어난 통치자였다. 그는 군주는 국가의 제2의 공복이라는 유명한 말을 한 장본인이며 감자를 도입해서 많은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해내기도 했다. 그의 아버지가 프로이센을 스파르타처럼 키우려 했다면 그는 프로이센을 아테네로 만들고 싶어. 그러나 여기에서 대제가 놓친 점이 하나 있었다. 아테네의 부흥은 유능하고 자유로운 시민계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프로이센에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만큼의 자유도 없었다. 독일 철학자 레싱은 프로이센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자유는 종교의 자유뿐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211. 이 당시 베를린을 중심으로 프로이센을 재건하려고 했던 세력은 베를린을 파리, 런던, 로마에 못지않은 독일어권 문화 수도로 키우려고 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되살아난 민족적 자긍심이 새로운 도시 건설 계획을 구축했다. 나폴레옹은 1806년 베를린으로 진군에 들어와 프로이센, 왕실이 수집했던 여러 미술품들을 압수해 파리로 실어갔다. 1815년 약탈당했던 미술품들이
다시 프로이센으로 돌아오려면 왕실 수집품들을 전시할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재의 박물관 섬이 이때부터 건립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등장한 인물이 카를 프리드리히 싱켈이었다. 212. 프로이센은 산업혁명의 여파를 받아들여 산업적으로 성공했으나 시민 세력의 힘은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었다. 관료들은 매우 유능했고 합리적이었으며 동시에 철저한 감시체제로 진보적 지식인들과 대학생들을 감시했다. 관세 동맹과 철도 부설로 인해 철강기계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했고 이는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통일운동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독일 사실주의 화가들의 작품은 당시 베를린 시민들의 삶의 모습, 정부와 관료들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근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시민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 여기에는 어떤 풍자도 날카로움도 냉소도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멘첼은 당시 독일 산업계가 보여준 눈부신 과학공학의 발전에 경탄하고 있었는데 그 이러한 작품 경향은 시민들로 하여금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과 군수산업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갖게끔 해주었다. 독일 사실주의는 온건한 방식으로 독일의 지배체제를 선전해준 셈이다. 216. 이 같은 역사적 사실들을 돌이켜보면 독일 제국 선언으로부터 반세기 후에 독일인들이 히틀러의 국가사회, 민주당 집권을 큰 저항 없이 허용한 이유가 일견 이해되기도 한다. 독일 제국은 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붕괴했고 황제 비렐름 2세는 네덜란드로 망명했다. 베를린의 소요를 피해 바이마르 국립극장에서 헌법을 제정한 바람에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불렸던 공화국이 1919년 수립되었다. 이 공화국 역시 공화국의 수도 역시 베를린이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1933년 나치가 정권을 잡으면서 와해되었다. 베를린은 20세기 독일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모두 목격한 도시였다. 급속한 산업 발전 강대국에 둘러싸인 국제관계의 긴장감, 제국주의의 후발주자로서 식민지 경쟁에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 등이 한꺼번에 표출된 곳이 20세기 초반의 베를린이었다. 독일 예술가들은 너무도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 발전을 두려워했다. 이들은 급작스러운 발전이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어렴풋이나마 예감하고 있었다. 드레스덴에서 결성돼 베를린으로 옮겨온 다리파의 그림에서는 이 불안감이 격렬한 색채와 왜곡된 형상으로 표현된다. 217. 베를린에서 기차편으로 2시간쯤 걸리는 함부르크는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가장 큰 항구 도시다. 12세기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붉은 수염 프리드리히가 항구로서 함부르크의 면세 특권을 인정했다고 한다. 현재도 함부르크시의 정식 명칭은 함부르크 자유한자 도시이다. 이 명칭은 함부르크의 역사에서 한자 동맹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알려준다. 함부르크의 이웃한 도시 브레멘 역시 자유한자 도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220. 한자는 고대 독일어로 동맹이라는 뜻이다. 한자는 13세기에 결성된 상인들의 길드이며 16세기에 그 활동이 쇠퇴할 때까지 함부르크, 브레멘을 중심으로 한 북독일 지역의 무역을 주도했다. 이 지역의 160여 개 도시가 한자 동맹에 가입했으며 그 범위는 독일어권을 넘어서서 발트해 에리가 탈린 같은 도시까지도 미친다. 한자 동맹의 도시들은 동쪽으로는 발트해에서 서쪽으로는 잉글랜드까지 아우르는 무역의 세력권을 형성하며 부유한 도시들로 성장해 나갔다. 함부르크와 브레멘 외에도 리벡 그단스크가 한자 동맹의 중심 도시로 손꼽힌다. 220. 함부르크 미술관에는 카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의 안개 낀 바다를 바라보는 방랑자와 빙해가 소장돼 있다. 프리드리히는 독일과 스웨덴의 접경지역인 발트해, 연안에서 태어나 1794년부터 코펜하겐 미술학교에서 그림을 배웠다. 그는 북독일 발트해에 있는 위겐 섬을 그리면서 화가로서의 인생을 시작했고 1816년부터는 드레스덴에서 거주하면서 활동했다. 프리드리히의 안개 낀 바다는 어느 특정 지역이라기보다는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북독일의 풍광을 형상화한 것이다. 222. 프리드리히의 풍경화가 실제하는 풍경을 그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금방 알 수 있다. 그의 풍경은 경이롭고 무한한 자연 마치 신과 같은 위대한 자연을 그리고 있으며 동시에 그 앞에서 하나의 관찰자로 매우 무력해지는 왜소한 인간을 대비시키고 있다. 위대하고도 숭고한 완벽하게 아름다운 자연 앞에선
방랑자는 그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는 동시에 어떤 찬란한 슬픔을 느끼게 된다. 222. 함부르크가 자랑하는 또 한 사람의 예술가는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다. 1833년 함부르크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브람스는 13살 때부터 함부르크 항구의 술집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돈을 벌었다. 브람스는 20대 초반인 1853년에 함부르크를 떠나 바이마르에서 리스트를, 하노버에서 요하임을, 그리고 뒤셀두르프에서 만년의 슈만을 만났다. 그리 오랜 교류를 갖지는 못했지만 작곡가로서 브람스에게 가장 깊은 영향력을 준 선배는 슈만이었다. 슈만의 사후에는 그의 아내 클라라 슈만이 브람스의 음악을 연주하는 뛰어난 피아니스트로서 명성을 떨치게 된다. 224. 브람스의 음악은 두 가지 큰 특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그는 전형적인 북독일인의 보수적 정서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정서가 음악에도 십분 표현되었다. 진보적인 신독일학파의 리스트의 음악과 브람스는 본질적으로 맞지 않았다. 그는 바흐, 베토벤, 슈만으로 이어지는 독일 음악의 전통 위에서 자신이 나아갈 길을 발견했다. 브람스의 교향곡들은 대위법에 기반한 매우 긴밀하고 건축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브람스 음악은 단순히 전통의 무거움에만 가라앉지 않고 그 위에 특유의 낭만과 시정을 은근하고 그리고 감미롭게 드러낸다. 225. 브람스 음악을 대변하는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이회환과 쓸쓸함이다. 브람스 음악은 공통적으로 어떤 쓸쓸함을 안고 있다. 실제로 브람스 음악 중 많은 수가 클라라에 대한 이루지 못한 사랑에 바쳐졌다. 브람스는 클라라보다 14살 연하였다. 나이 차이 때문에 두 사람이 맺어지지 못한 것은 아닐 듯 싶다. 브람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17살 연상이었다. 그보다는 스승의 아내라는 클라라의 신분이 더 큰 제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브람스는 다른 여성들과 몇 번 결혼할 기회가 있었으나 스스로 그 기회를 피해갔다. 226. 10. 라인 강과 바이엘은 고성과 전설의 고향. 반지의 설화는 우리에게 많은 점들을 시사한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이전의 게르만 민족에게는 도덕보다 투쟁과 쟁취가 더 중요한 미덕이었다. 영웅들은 마지막에 결국 죽게 된다. 게르만 설화의 끝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죽음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라인강은 게르만들에게 신성한 장소였음이 분명하다. 19세기 초에 수집된 그림 형제의 동화집에도 라인강에 관한 에피소드들이 몇 가지 들어있는데 그 이야기를 속의 강의 모습은 그리 다정하거나 우호적이지 않다. 라인강에서 죽은 남자와 여자의 넋이 올라와 마을 사람들을 잡아간다는 이야기다. 라인강은 게르만인들에게 신성한 젖줄인 동시에 두려운 존재였다. 230. 라인강 연안의 도시들은 일찍부터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이용해서 상업을 발전시켰다. 이 강 연안에는 쾰른, 윈스터, 아헨, 마인츠, 트리어, 본 등 고대 로마인이 세운 도시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중세 이래 신성 로마 제국에 소속된 공국들은 강을 따라가는 길목에 생겨났다. 지금도 라인 강을 따라가면 강 주변에 우뚝 솟아있는 여러 성들을 볼 수 있다. 아헨은 카를 대제 시절 프랑크 왕국의 수도였으며 서기 800년 대제가 이곳에서 즉위했다.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아헨 성당은 카롤링거 르네상스가 태어난 것으로 1531년까지 신성로마 제국 황제들이 이 성당에서 즉위했다. 이웃한 쾰른의 장대한 고딕 성당에 가려진 감은 있지만 아헨 성당은 독일 문화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점이다. 232. 빈에서 하이든과 살리에리에게 대위법과 작곡을 배우면서 베토벤은 자신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하이든은 이 제자에게 그리 열성적인 스승은 아니었다. 베토벤이 하이든 몰래 다른 선생들에게 레슨을 받은 것도 그의 눈밖에 난 이유였다. 그러나 베토벤은 스승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빈에서 수월하게 유명세를 얻어냈다. 그는 뛰어난 피아니스트였고 특히 즉흥 연주에 능했다. 피아노 솜씨가 소문이 나면서 그에게 피아노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연이어 찾아왔다. 당시에는 개량된 피아노가 막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아노 연주와 작곡에 모두 능한 베토벤은 빈 청중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베토벤은 초년병 시절부터 귀족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고 그 스스로도 자신의 위치에 강한 자긍심을 느꼈다. 그는 결코 스승 하이든처럼 귀족에게 굽히려 들지 않았다. 234.
위넨에는 독일의 여타 지역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가 있으며 종교 역시 독일의 국교인 개신교보다 카톨릭 신자 수가 더 많다. 위넨은 12세기 말 베네딕트 수도회의 수도자들이 건설한 도시다. 위넨이라는 도시명은 고대 독일어로 작은 수도승들의 공간이라는 뜻이며 위넨의 휘장에는 신성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검은색의 노란 테두리가 새겨진 옷을 입은 수도사가 그려져 있다. 유명한 위넨 맥주는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물 대신 마실 음료로 맥주를 주저하며 그 전통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239. 프로이센이 중부 유럽의 맹주로 등장한 17세기 이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바이에른 3국은 독일의 패권을 두고 오랫동안 주도권 싸움을 벌였다. 이 갈등이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양국 갈등으로 정리된 18세기 중반 이후로 바이에른은 친오스트리아 정책을 폈다. 그러나 통일은 프로이센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239. 그러나 위넨을 찾는 관광객들은 이 두 궁전보다 위넨 근교에 있는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더 많이 방문한다.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19세기 말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체 형태로 건축되었다. 이 성은 현실이 아닌 환상에 가까운 공간이다. 실제로 그 어떤 왕도 여기서 거주하지 않았다. 성의 건축을 명령했던 루트비 2세는 성의 왕궁을 보기도 전에 폐위되었다. 이 유명하고도 불행한 왕의 궁정음악가이자 왕의 몰락을 재촉한 이가 시대의 풍우나 리하르트 바그너였다. 240. 뉘른베르크의 명가수는 비극인 타노이저와는 달리 희극으로 끝나기는 하나 엄숙한 제의를 통해 보는 이들에게 민족주의적인 열정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동일한 결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과거의 검투사 경기 오늘날의 스포츠 중계와 엇비슷하게 보는 이에게 원시적인 힘을 일깨워준다. 실패한 예술가였던 히틀러가 바그너의 추종자였던 점, 그리고 부모에게 버림받다시피 하고 대인 기피증을 앓았던 루트비 2세가 바그너의 열렬한 후원자였던 점은 모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훗날 나치스는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전당대회의 축하음악으로 뉘른베르크의 명가수를 사용했다. 243. 20세기 초반 드레스덴과 베를린에서 다리파와 표현주의가 탄생했다면 위넨은 표현주의의 또 다른 갈래인 청기사파가 결성된 곳이다. 아우구스트 마케, 프란츠 마르크, 바실리 간딘스키 등 젊은 화가들은 청기사라는 잡지를 통해 자신들이 베를린의 전위파 화가들과는 다른 양상의 예술을 추구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245. 푸른 기사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이들의 예술은 밝고 활기찼으며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베를린의 키르이너가 거칠고 소란스럽고 야비한 도시의 얼굴을 묘사하고 있을 때 청기사파는 스테인 드그라스를 연상시키는 맑은 색채와 온화한 형태로 자연과 동물을 캔버스에 담았다. 푸른 말을 즐겨 그린 마르크는 말의 해부학이나 행동들의 동물학자 버금가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베를린 다리파와 위넨의 청기사파는 그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서로 추구하는 방향도 가치관도 달랐다. 247. 11. 암스테르담과 브뤼셀 중간의 예술가들.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과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은 유럽에서 일종의 중간지대 역할을 한다. 두 도시는 영어가 잘 통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물가도 그리 비싸지 않다. 브뤼셀은 유럽연합의 공식 수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파리에서 독일이나 스위스로 가는 길에 또는 로마나 바르셀로나 에든버러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브뤼셀과 암스테르담에 잠깐 기착할 뿐 이 도시들에는 잘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이 두 도시의 희미한 정체성 때문이기도 하다. 로마, 런던, 파리, 빈, 프라하에 비하면 암스테르담과 브뤼셀은 엄연한 한 국가의 수도인데도 그 이미지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브뤼셀과 암스테르담은 명확한 개성이 넘쳐나는 유럽 대도시들을 연결하는 자리 일종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251. 이제 국가 위치가 말해주듯 벨기에는 역사적으로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으며 네덜란드는 독일과 가까웠다. 양국의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다. 벨기에의 인구는 1.100만, 네덜란드는 1.700만 정도로 두 국가의 인구를 합해도 프랑스나 영국 인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252. 일찍이 이 지역은 저지대라는 뜻의 플랑드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플랑드르에는 과거부터 독일 프랑스와 다른 독립적인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 지역에서 두드러진 번성한 상업과 직물 덕분이었다. 플랑드르의 발달한 직물은 100년 전쟁의 원인이기 되기도 했다. 영국인들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약물을 가공하기 위해 플랑드르의 모방직 산업을 필요로 했고, 이 때문에 플랑드르를 지배하고 있는 프랑스와 전쟁을 해서라도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했다. 252. 부르고뉴 공국의 수도인 브뤼셀에서는 얀 반 에이크 외에도 로베르 캉팽, 반데르 베이든, 한스 mem링 등 플랑드르 화파라고 불리는 화가들이 활동했다. 이들로 인해 브뤼셀은 15세기 북유럽의 르네상스의 중심지가 되었다. 255. 원래 하나의 공국이었던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종교개혁의 여파 속에서 두 국가로 분류되었다. 1482년 부르고뉴 공국의 상속녀 마리가 합스부르크가 막시밀리언 1세와 결혼하면서 플랑드르는 합스부르크가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후 이 지배권은 스페인 합스부르크가로 넘어갔다.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북유럽 지역에서 서서히 침투하자 신교를 받아들인 공국 북부의 7개 주는 위트레흐트 동맹으로 연합해 스페인 합스부르크가의 지배에 반기를 들었다. 1579년에 독립선언에 선언한 이 7개의 주는 한 세기 가까운 투쟁 끝에 1648년 네덜란드로 독립하는 데 성공했다. 네덜란드의 독립운동은 표면적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위한 투쟁, 실제적으로 무역에 의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카톨릭을 선택한 남부 플랑드르는 계속 합스부르크가의 지배하에 있다가 나폴레옹의 퇴장 이후로는 네덜란드와 합쳐짐 등 여러 곡절 끝에 1839년에 벨기에로 독립하게 된다. 257. 공화국 체제로 출범한 네덜란드는 1795년 나폴레옹에 의해 강제적으로 병합될 때까지 200년 이상 존속했다. 17세기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공화국 체제를 출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 상인 시민 계급의 힘이 그만큼 막강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네덜란드는 역시 공화국인 베네치아가 그러했듯이 자신들의 해상 제국을 북해에 건설했다. 네덜란드 상인들은 대아시아 무역을 중개하고 통솔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1602년 동인도 회사를 세웠다. 이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번영하며 1799년까지 존속했다. 257. 동인도 회사의 투자자들은 무역에서 얻은 이윤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받았다. 이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받은 주식을 팔 수 있는 주식 시장이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1608년 암스테르담에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생겨났다. 이처럼 세계적인 방식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며 아시아 시장에 뛰어든 네덜란드 상인들은 먼저 아시아와 무역을 시작했던 포르투갈 상인들을 제치고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 모든 서양과의 무역을 금지했던 일본 막부조차도 네덜란드 상인들과의 교역은 예외로 허용했을 정도였다. 258. 칼뱅파가 주류를 이룬 네덜란드 지역에서는 이후에도 교회에 성상 장식을 하는 일이 없었지만 카톨릭을 선택한 남부에서는 망가진 성상과 성화를 대신할 새로운 미술 작품이 대거 필요해졌다. 이로 인해 새로운 미술품의 의뢰가 늘어나면서 한 화가가 얀트베르펜의 혜성처럼 등장했다. 화가들의 군주이자 군주들의 화가인 페테르 파울 루벤스였다. 259. 이제는 종교만이 아니라 삶의 풍요와 즐거움을 공공연하게 사냥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미술에서도 넘쳐 흐를 듯 풍만하고 사치스러운 스타일로 표현되었는데 이런 분위기를 루벤스 이상 잘 표현해낼 수 있는 화가는 없었다. 루벤스의 등장으로 인해 미술의 중심이 이탈리아에서 북부 플랑드르로 이동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260. 루벤스의 공방에서 바삐 일하는 도제들 중 10대 후반의 안토니 반다이크가 있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신분은 다른 도제들과 달랐다. 반다이크는 1618년 19의 나이로 화가 길드에 가입하자마자 루벤스의 수석 조수가 되었다. 반다이크의 작품 특히 초상화에는 루벤스의 작품과 또 다른 예리함과 우아함 우수가 깃들어 있었다. 루벤스는 이 조수의 범상치 않은 능력을 알아보고 그를 질투했다. 261. 루벤스와 반다이크의 경우가 알려주듯 남부 플랑드르의 대가들은 대체로 궁정에 폭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같은 시각 네덜란드 공화국으로 독립한 북부 플랑드르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다. 이 신생 국가에는 왕과 귀족이 없었고 교회를 장식할 성상과 성화도 필요하지 않았다.
기존의 영역들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화가들은 스스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했다. 이 도전의 와중에도 렘브란트, 호흐, 페르메이르 같은 거장들이 나타났다. 262. 동시대 화가들인 루벤스, 반 다이크, 벨라스케스, 푸생에 비해 렘브란트의 그림은 놀라울 정도로 소박하고 현실적이다. 개인을 중시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프로테스탄트적 윤리가 예술에 스며든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역동적인 구성과 뛰어난 인체대생 능력에서 렘브란트는 루벤스와 어깨를 겨룰 만한 솜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작품에는 루벤스의 장대함과 신화 대신 17세기 네덜란드인의 개성이 가감없이 녹아들어 있다. 262. 렘브란트는 자신의 자화상을 통해 그리고 주문, 제작한 초상을 통해 부르주아의 초상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모피 상인이 리치의 초상을 보면 고급스러운 검은색 상의와 러프, 칼라의 위상에 걸친 의상 위에 걸쳐진 모피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부드럽고도 촘촘하게 털이 일어선 모피는 금세라도 그 촉감이 느껴질 듯하다. 그러나 값비싼 의상이 무색하도록 피곤해 보이는 리치의 붉은 눈꺼풀은 그가 밤을 새어가며 일하는 근면한 상인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 그림은 매우 비싼 마호가니 패널에 그려졌다. 리치는 부유하면서도 근면한 상인이라는 일견 모순된 이미지를 잘 포착한 이 그림에 만족했을 것이다. 264. 경제적 궁핍과 개인적 고난은 렘브란트로 하여금 인간의 비극적 운명에 대해 깊이 숙고하게 만들었다. 만년의 작품들은 목욕하는 바세바, 돌아온 탕자 루크레티아의 자살 등에서 렘브란트는 과감하게 세부 묘사를 포기한다. 왕자 섹스투스에게 겁탈당하고 자살한 고대 로마 여인 루크레티아를 그린 그림은 가혹한 운명에 체념한 인간의 절망을 토로하고 있다. 여인의 눈동자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고 그녀의 옷에는 방금 입은 자상으로 서서히 피가 번져간다. 266. 렘브란트의 자화상이 보여주는 깊은 통찰력은 훗날 빈센트 반 고흐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화상을 그리게 하는 어떤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년의 어두운 자화상들은 초창기의 반 고흐에게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 250년의 시간 차이가 있지만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두 화가인 렘브란트와 고흐가 유난히 자화상에 집착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267. 실내 풍속화는 페르메이르 이전에도 화가들이 즐겨 그렸던 소재였다. 성화를 더 이상 그릴 수 없게 된 네덜란드 화가들은 초상이든 풍경이든 풍속이든 간에 시민 계급이 선호할 새로운 내용의 그림을 그려야만 했다. 이 여파로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갖가지 장르화가 발전했다. 점차 화가들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 편이 그림을 파는데도 유리했다. 이런 와중에 페르메이르는 풍속화 당대 서민의 일상을 포착하는 장르에서 활동했던 화가였다. 268. 순간의 일상을 이토록 신비롭고 아름답게 재현한 화가는 미술사를 통틀어서도 찾기 어렵다. 페르메이르는 당시의 풍속 화가들과 달리 실내 전경에 대한 세부 묘사를 생략하고 오로지 빛과 인물만을 집중적으로 묘사했다. 그의 그림이 보여주는 400년 전 네덜란드인의 일상은 근면하고 신실하며 내면의 질서가 매우 굳건하게 세워진 세계였다. 269. 플랑드르에서 등장한 위대한 예술가들 중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작가 화가 르네 마그리트다. 브뤼셀에 있는 벨기에 왕립미술관에는 마그리트관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그의 기묘한 그림들 언뜻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듯하나 실은 모순된 수수께끼를 안고 있는 그림들은 초현실주의로도 상징주의로도 분류된다. 마그리트는 자신을 그 어떤 화파로 또 분류하지 않으며 오로지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칭했다. 272. 마그리트의 그림들 선명하고 깔끔한 이미지로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그리는 그림들은 굳이 이야기하자면 초현실주의에 속해 있다. 그러나 달리 키리코, 막스 에른스트 등과는 달리 마그리트는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오브제만을 그렸고 기이한 상상 속 괴물들은 다루지 않았다. 그는 익숙한 사물을 통해 사람들을 알쏭달쏭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했다.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그의 치밀한 이미지들은 얀반 에이크 일의 디테일에 집착했던 플랑드르 화파의 전통이 현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72. 장르도 시대도 물론 다르지만
마그리트의 그림에는 일찍이 렘브란트와 페르메이르의 작품에서 빛났던 어떤 신비로운 분위기가 살아있다. 그것은 순간을 영혼으로 정지시키는 듯한 느낌이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영혼을 끄집어낸 페르메이르와 마그리트의 신비로운 모순을 연관시키려 든다면 지나친 억측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어떤 천재의 작품이라 해도 예술은 예술가가 나고 자란 땅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 늘 여러 문화와 언어가 머물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던 중간지대. 플랑드르의 예술에는 시간을 초월한 어떤 공통점이 자리하고 있는 듯 싶다. 274. 빛의 제국 이르네 마그리트, 1950년 캔버스의 유채.